네, 안녕하세요. 사문 교육론 담당하고 있는 이웅재입니다. 그 앞에 선생님들이 뭐 개별 과목 소개를 해주셨을 건데, 에,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사문하고 교육론인데, 뭐 기본적인 공부 방법론은 뭐 다른 과목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론하고 또 사문만의 또 특징이 있을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또 최근 출제 경향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강조점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요. 교육론 수험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론 수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 텍스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참호책 혹은 뭐 모차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그 3페이지의 주요 수험 도서에서 가로 1번 거기 모경환 사회과 교육 동문사 이렇게 돼 있는 옆에 제가 필수라고 적어놨죠. 나머지 2, 3, 4, 5, 6까지는 그냥 참고 도서에 불과한 거고 가로 1번의 그 필수 도서가 메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줄창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가장 쉽습니다. 사실은 공부는 가장 쉬운데 이제 메인 텍스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바이블에 가까운 도서다 보니까 그냥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시고 표현을 거의 여기 이 책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 가지고 또 다른 용어를 썼다가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책은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좀 장황하고 약간 중언부언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려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장황한 문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장황한 문구를 다 있는 그대로 못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체크해서 그걸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암기 과목이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메인 텍스트를 줄창 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책을 참호책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또 모차책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3판을 우리가 보통 모차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올해 개정판이 나온 게 거기 2번의 공부 방법 보시면 거기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존 수험서에 대한 출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이 수험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공부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가로친 부분에 보면 기존 모차책이 2024년 모경환저 사회과 교육으로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개정판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교육론 강의는 일단 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은 이제 모차책이 아니고 차경수 교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경환 교수님 단독 저자로 해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 연속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출제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모차책을 가지신 분들은 새 책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책을 구비하셔가지고 이 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 책은 뭐 전체적으로 다 통독을 해야 되는 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모든 부분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부분도 따로 있고요. 자, 그럼 뭐 이 책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좀 스킵해도 되느냐라는 기준은 당연히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단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나 아니면 덜 나왔나라는 거를 먼저 중요도부터 파악하시고 중요한 단원은 그냥 머릿속에 복사해서 이어붙이기 하듯이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교육론에 대해서는 방법론상으로는 크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책에서 거의 다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100%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 참호책, 자꾸 습관이 붙어가 참호책이라는데 그 목용한 책에 없는 내용도 기출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용한 책에 없는 내용이 기출된 건 그 밑에 있는 다른 참고 도서에 있는 부분이 출제된 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그 가로 6번에 정문성의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협동학습 파트는 이 목용한 책이 굉장히 간략하게만 소개돼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보면 목용한 책이 없는 모형도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형들은, 목용한 책이 없는 기출문제의 모형들은 가로 6번에 있는 이 정문성 책에 있는 그 모형입니다. 근데 이 가로 6번의 이 책은 절판됐어요. 그래서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로 걱정할 건 없는 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미 기출된 그 모형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미 기출된 문제에서 어떤 모형이 나왔고 그 기출문제에서 알려준 그 모형의 주요 특징들을 내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목용한 책이 당연히 메인 책이 될 거고요. 여기 없는 내용은 뭘로 보충을 하느냐?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용한 책에 없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기출문제로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목용한 책의 중요도도 뭐로 판단을 해야 된다? 기출문제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험 대비는 결국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거다. 기출문제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건 뭐 내용 강의 때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푸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답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건 뭔가요?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기출됐던 주제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협동학습 파트에서 기출됐던 모형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게 그냥 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가치교육에서 어떤 모형이 기출됐었다라는 게 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목용한 책에 있는 가치교육 접근법 중에서 기출된 게 어떤 거고 아직 기출 안 된 게 어떤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박혀 있을 정도가 돼야만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고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출됐던 것 중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 게 뭐가 있고 한 번만 나오고 반복 안 된 게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 완전히 공부가 정리될 때쯤 되면은, 예를 들면 제가 툭 쳐가지고 가치교육 접근법에서 아직 반복적으로 아직 안 나온 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 거고, 한두 번만 물어보고 객관식 때 물어보고 주관식 때 안 물어본 게 뭐야 그러면 툭 치면 그게 또 나와야 돼요. 그 주제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주제가 나와야 되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툭 쳐가지고 그 가치교육 접근법의 장단점이 뭐야 그러면 툭 치면 또 나와야 돼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기출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체크해가지고 답 체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온 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나온 게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왔던 게 또 나올 때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는데 교육 모형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번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렇게는 이미 물어봤다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직 남았다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됐을 때 기출을 공부했다라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기는 쉬운 수준이 아니에요. 한두 번 반복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공부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객관식 기출문제는 선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객관식 기출문제 중에 1번 선지는 주관식으로 이미 출제가 됐어.
그 표현을 쓰는 게 보통 객관식의 그 응답 항목의 그 밑에 있는 응답 항목 선택지에 있는 표현들이 주관식 답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 객관식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선지 1번, 2번은 벌써 주관식으로 물어봤어. 근데 3번, 4번은 아직 안 물어봤어. 이것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표현이 아직 안 물어본 거고 1번, 2번 선지는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3번, 4번 선지는 아직 안 물어본 포인트야. 이 포인트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게 기출 공부다.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건 한 번 봐서는 안 되겠죠.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래서 기출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에 있는 문장들을 빼가지고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그다음에 객관식의 선지들입니다. 선지에 있는 표현들을 또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걸 답으로 쓰게 만들게. 그 정도로 객관식 문제도 그냥 이 답은 2번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이 주관식으로 활용돼서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 번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을 푸는 데 주력하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언제 깨닫냐면 초수 때 못 깨닫다가 재수, 삼수하면서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이 이런 거였구나. 올해 시험이 초수 때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겠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면 내가 틀린 문제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옛날 기출에서 객관식 때 물어봤던 게 이번에 나온 거네.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재수 때, 삼수 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초수 때부터도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그런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항상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이런 맥락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은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최소한 교육론은 확실하게 꼼꼼하게 기출을 뜯어보고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3번, 4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 번 기출을 보다 보면 객관식 때 요 선지가 주관식 때 3년 뒤에 나왔네. 이걸 확인하는 순간 객관식 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다시 달려 들어가지고 다시 그 객관식 선지들을 다시 분석하고 다시 암기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를 놓치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봤던 거 또 보면 답은 보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열정도 안 생길 거고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될 거니까. 좀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만, 자, 일단 교육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 사회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회문화도 역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그거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사회문화는 조금 더 교육론보다 복잡합니다. 일단 수험서가 많아요. 수험서가 많고 사회문화가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이름이 왜 사회문화겠어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져서 사회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건 연구 방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사회조사 방법론이에요. 연구 방법이라든지 뭐 자료 수집 방법, 뭐 연구 태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각각의 영역별로 기본 수험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 파트의 기본 수험서가 밑에 주요 수험 도서 보시면 가로 1번에 사회학 비판적 시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딱 보시면 암담할 정도로 엄청 두께가 두껍습니다. 대체 이 책을 언제 다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책도 역시 스킵할 부분과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겠죠. 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기출 문제라고요. 기출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파트는 단어는 내가 중점을 둬서 여러 번 봐야 되는 파트고 한 번도 안 나온 파트는 일단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간단한 거는 그냥 학원 강사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단원별 기출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특정 단원의 기출문제가 여러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붙어 있는 숫자만큼 중요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 기출문제가 5문제 붙어 있다 그러면 한두 문제 붙어 있는 단원보다 훨씬 중요한 단원이니까 그 단원은 내가 이 비판책에 단원을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뭐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학의 비판적 시선 가로 1번 책이 메인 텍스트가 된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의 메인 텍스트는 거기 보시면은 가로 5번에 한상복, 이문흥, 김광옥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 가로 5번이 메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가로 5번이 메인 텍스트가 된다. 이 책도 두꺼워요. 책 두꺼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특정 단원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거지 상당히 스킵하고 버릴 수 있는 단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 집중반 교재를 보고 기출문제 빈도를 가지고 집중해야 될 단원들을 선별해 나가면 된다. 근데 문화인류학은 조금 이제 이 가로 5번의 그 서울대 출판부 요 책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그 구닥다리 책입니다. 구닥다리 책이어서 요즘 교수님이 다른 책에 있는 주제들을 시험에 내요. 근데 다른 책에 있는 주제를 시험에 내는데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여기에는 없는 주제인데 다른 책에 있는 주제를 막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내더라도 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참고할 만한 책이 거기 그 인류학의 창조라고 하는 가로 6번 인류학의 창조 요 책에 있는 내용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로 5번과 공통적인 부분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로 7번은 작년 제가 설명할 때는 언급 안 했던 책이에요. 가로 7번에 있는 주제가 최근에 한 2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책하고도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인데 이 가로 7번은 서울대 교수님들이 무더기로 공동 저자로 만드신 책인데 이거 그 가로 5번도 서울대 교수님이 만든 책이고 가로 7번도 서울대 교수님 책인데 이건 옛날 교수님들 지금은 은퇴한 교수님들이 만든 책이고 요 가로 7번은 지금 현역에 있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공동 저자로 들어간 책입니다. 근데 요 책은 개론서라기보다는 각각의 주제들을 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부분부터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버무려 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이 책의 유용성은 최소한 이 책에서 언급된 주제들은 특히 이 책을 볼 때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표현들은 웬만하면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럼 이 책도 사가지고 막 내가 찾아보고 이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도와주려고 뭐 집중반 책이 있겠죠. 그래서 제 책에 올해 개정판에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조금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다가 올해 알았습니다. 올해 문풀 때 참고할 만한 책들을 뒤지다가 이 책은 한 2년 전에 사둔 책인데 뭐 이런 책이 뭐 나오겠어 그랬는데 쭉 읽다 보니까 기출 주제들이 한 2개가 있더라고요. 왜 그걸 냈는가 싶었더니 이 책에서 언급돼서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유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책이다. 근데 우리가 사야 될 책은 이거죠.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요 책들은 반드시 사야 되는 책들이 되겠고요. 요 책은 공부하면서 참조할 만한 책인데 제가 많이 참조를 해서 제 집중반 교재에 되도록이면 많이 수록하려고 노력하는 책이다.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조사 방법론의 메인 수험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기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공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로 4번이 메인 텍스트였다가 가로 3번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어요. 가로 3번이 메인 텍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가 대부분 이 가로 3번에 노성호 외책이라고 좀 부릅니다만 이 노성호 외책에서 있는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책들 정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책이다.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제 책에 있죠. 다 있습니다. 제 책에. 그럼 내 책만 보면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 책만 보고도 그냥 합격했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 책만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책은 어디까지나 편집이고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글로 막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문장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이렇게 제 책에 제 교재에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그냥 낱낱 분절되어 있는 문장이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인과적인 맥락 속에서 서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인과적인 맥락이 되는 글들을 같이 읽으면서 요 글들을 암기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간혹가다 약간 짓궂은 출제 교수님들은 이 문제가 요거 해놨네, 요거 빼놨네 해가지고 여기서 낼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러면 약간 제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출제 교수님이 저희 교재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문제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어쨌든 알아둬야 될 문장들은 제 교재에 거의 다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복습을 하실 때 그 단원에 가가지고 제 교재에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는 아주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전체 맥락에서 한번 읽어둘 필요는 있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암기할 때는 이것만 암기하더라도 한번 읽어두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 책들은 구비해 두시고 복습용 혹은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암기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 이해는 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문하고 교육은 그냥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강의는 왜 들어요? 그냥 통째로 암기하면 되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인 것 같지만 강의를 왜 듣냐면 강의는 이걸 도와주거든요. 이걸 도와주면 암기가 쉽습니다. 제 이름이 이웅재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웅재, 내 이름은 이웅재야 외워 이거 하고 내 이름은 웅자가 곰웅자야. 우리 아버지가 뭐 당군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곰 호랑이 해가지고 곰이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곰처럼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사람 이름 가운데 곰자를 딱 박아 놓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웅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운데 웅자가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에요. 제자는 그 돌림자기 때문에 재상 제자다. 그래 곰재상이라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놀림감이 됐던 이름이다. 뭐 이런 에피소드라도 한번 들어두면 암기가 쉬워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할수록 암기가 쉬워지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던 것이 암기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옛말에 어떤 유교 경전에 독서 100편 의전이라 그러잖아요. 100번을 자꾸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암기한 문장을 가지고 되새기다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어느덧 이해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암기가 역시 이해를 도와주죠.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걸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강의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이거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말 훌륭한 강의라면 강의만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암기가 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강의 듣고 이해하고 집에 가서 암기하고
강의 듣고 이해하고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전의 맥락을 한번 읽어보면 더 좋죠. 그러고 나서 암기하고. 암기한 상태, 암기가 잘 안 된다. 근데 암기를 했는데 자꾸 까먹는다. 왜 까먹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때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되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해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또 전체 맥락을 한번 읽어보려는 노력도 하게 되고, 이게 자꾸 서로 기량을 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는 게 공부지 일방적으로 한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황하죠. 제 단점이 장황한 게 그 단점입니다. 근데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장황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네, 이 정도로 메인 텍스트들을 소개해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릴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개론서죠. 근데 개론서만큼 중요한 텍스트가 또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예요. 사회문화는 교과서 비중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기출문제를 보면은 교과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네트워크형 조직이 나왔잖아요. 네트워크형 조직도 역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탈관료제 조직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네트워크형 조직은 비판책에도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교과서에 팀제하고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암기한 사람은 쉽게 네트워크형 조직을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교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론서에 없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변동론 파트 같은 경우는 개론서가 아주 무성의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는 뭐 장단점까지 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수준이 낮은 거고 개론서는 수준이 높은 거니까 이거 하면 이건 당연히 커버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로쳐놓고 단답형으로 빵꾸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맥락 없이 아무데나 빵꾸 뚫어놓으면 교과서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과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교과서 비중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아까 뭐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기출문제가 지금 아까는 임용 기출문제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기출문제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라는 건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도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어떤 주제를 어떤 맥락으로 접근하길 바란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요 파트요. 사회조사 방법론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는 특히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조방과 관련된 기출문제. 올해 연구 태도가 윤리적 태도가 나왔잖아요. 윤리적 태도는 수능에서 매번 냅니다. 매년 수능에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건드리는 주제예요. 근데 임용에서는 한 번 거의 안 나오다가 뭐 십몇 년 전에 한 번 나오다가 한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올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용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더라도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거는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중심 주제가 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용에서 가치 중립 제대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배버의 가치 중립. 언젠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묻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중요도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기출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단 도표는 필요 없습니다. 도표 문제는 임용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도표는 할 필요가 없다.
도표 이명에 나오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건데 다행히 아직 교수님들이 이걸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사회문화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변별만을 위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 문제는 건너뛰시고 나머지 고등학교 주제들에서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 그리고 뭐 이번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거기 적어놨듯이 고등학교 주제들을 좀 물어본 것들이 많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다. 근데 난이도는 뭐 언제든지 연차별로 들쑥날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끝났습니다.